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 정치외교학과의 정회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왜 아시아인을 혐오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아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지역적으로 우리가 뭐 아시아라는 지역적인 이제 구분이 있고 또 뭐 피부 색깔이나 머리 색깔이나 이런 등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제 특정 인간 집단들을 아시아인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서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이 아시아인들을 싫어하는 그걸 우리가 아시안 혐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현상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그 현상이 좀 더 심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여러분들 같은 이런 아시아인들을 왜 특히 서구 사회 사람들이, 특히 백인들이, 흑인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왜 아시아인들을 이렇게 싫어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의의 시작을 이 그림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 그림 한번 여러분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그림은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은 잡지인데요. 뉴요커라는 이제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데, 그 상단의 오른쪽을 보면은 날짜가 있죠. 2021년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뭐 2020년 이제 말, 겨울, 그리고 2021년 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월에 처음 뭐 발생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한 그 초기에 그 뉴요커라는 시사 잡지에서 이러한 그 표지를 이제 만들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표지가 의미하는 말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이 표지를 보면 우선은 이제 사람 둘이 보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아마도 모녀지간 같죠. 엄마하고 딸. 딸도 굉장히 어리죠. 뭐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어릴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두 모녀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공간이, 이 두 모녀가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어디일 거라고 생각되세요? 이게 작가가 그 이제 쿠오크 존슨이라는 미국의 아시아계의 이 작가가 이 표지를 그렸는데, 이제 작가의 설명에 의하면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 이제 승강장에 아시아계 두 모녀가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두 모녀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눈만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눈이 어떤 이 사람이 감정 상태나 이 사람의 표정을 많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뭐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편안한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지금 엄마도 이렇게 눈을 왼쪽으로 이렇게 치켜뜨면서 뭔가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시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이도 역시 뭐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이제 표정이나 행동이 안 보이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옆에를 경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두 모녀가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편안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작가는 길만 걸어도 두려움을 느끼는 세상에 미국계 아시아계들이 살고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2021년 4월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할머니, 고모, 이모,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표지의 제목이 딜레이드입니다. 이제 영어로 딜레이드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지연된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이 전철이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정의, 뭐 평등, 뭐 공평한 대접, 차별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지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코로나19 이후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시안 혐오 현상이 어떠한 건지,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좀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시안 혐오 범죄가 지난 2년여간의 기간 동안 급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2년여간의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2019년 말, 2020년 초반부터 이제 현재까지죠. 그래서 수치를 보면은 실제로 정말 급증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기자분을 만났는데 그 기자분이 정말 아시안 혐오 현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통계 수치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해준다라고 봅니다. 정말로 존재하고 지난 2년 동안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 3월 19일부터 그러니까 2022년 3월 30일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의 통계인데 총 11,467건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라는 것은 사실은 통계 수집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고를 꺼려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그 인종이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정체성에 기반을 둔 범죄 행위인지 그것이 아닌지를 이제 구분하는 것도 제가 나중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 11,467건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정말 최소한도의 그런 수집된 이제 통계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수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중국계가 43.7%, 그러니까 피해자로 이 혐오 범죄의 피해자로 중국계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게 16.6%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발발한 지역이 그 중국의 우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국계에 대한 이런 그 혐오 범죄의 건수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어떤 그 혐오 범죄의 어떤 그 피해자의 국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구분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중국계가 중국이 인구수도 많고 또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계가 이제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시아계 집단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계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혐오 범죄 피해를 이제 신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전체 신고 건수를 이제 성별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누가 더 범죄의 피해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뭐 그 강의 자료에 이미 적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이 신체적으로 뭐 남성보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거의 피해자의 한 3분의 2 정도는 여성이라는 거죠. 아시아계 여성. 그래서 왜 아시아계 여성이 아시안 혐오 범죄에 더 주된 표적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아시안 혐오 현상을 얘기할 때 반드시 같이 이제 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순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통계 수치가 있고 또 뭐 지역별로 보게 되면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이 가장 아시안 혐오 범죄가 많이 신고되는 그런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아시아계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 그 11,467건이라는 이 그 통계 수치에는 사실은 물리적인 폭력부터 포함해가지고 어떤 그 언어적인 폭력이나 또는 왕따라든가 아니면 뭐 서비스를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공 건물에 출입을 막는다거나 또는 대중교통에 탑승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아주 다양한 측면의 아시안 혐오 범죄 행위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예들을 좀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 예들로 첫 번째는 이제 언어 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은 정말 이렇게 말로 하는 어떤 그 폭력적인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교수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는 이제 학생인 거죠. 근데 교수는 자기는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래서 중국을 코로나의 어떤 발원지이면서 감염원으로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수업에서 유일한 중국인 학생이었고 교수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자 이제 같이 있던 학생들이 그 교수의 그런 말에 대해서 뭐 제지를 하거나 동조를 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막 신나서 이제 떠드는 거죠. 중국인들은 박쥐나 뱀, 개를 먹는 그런 이제 미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교수도 거기에 같이 이제 동조하고 제지하지 않는 모습을 자기가 경험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그런 경험을 한 것으로 이 언어 폭력으로 이제 이런 피해가 보고가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셔닝이라고 불리는 왕따, 따돌리기 이제 이런 건데요. 이것도 한번 예를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인데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백화점이나 어떤 기관에 가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같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나에게 그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랑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낯선 사람이 너는 그 엘리베이터 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이 있었던 자기 엄마가 내 존재 자체를 불편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같이 또 기다리고 있던 다른 백인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하는 것은 뭐라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최대 수용 인원이 4명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수용 인원이 초과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초과해서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타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단순히 내 인종, 내가 아시아인이라는 거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의 왕따 현상으로 이제 보고가 된 건데요. 이런 유사한 현상들이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비대면으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지금 강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수업도 듣고 온라인으로 회의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한 행사에서 줌이라는 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줌의 미팅룸을 해킹해서 들어와서 발표를 막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그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쫓겨내려고 하니까 챗 메뉴에다가 칭총 아시안들은 죽어야 마땅함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후련히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칭총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아인들을 비하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새우 눈이라든가 슬랜티드 아이스, 가끔 기사들 보면은 뭐 어떤 그 글로벌 커피 그 이제 프랜차이즈에 가가지고 주문을 하면은 거기다 이제 이름 같은 걸 컵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주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뭐 슬랜티드 아이, 찢어진 눈, 뭐 이렇게 적어서 이제 자기한테 그 오더한 주문한 컵을 줘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인종차별적인 그런 메시지로. 칭총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이 중국인들이 그런 언어, 이 중국어가 이렇게 잘못 들으면 칭총 막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굉장히 불편하게. 그래서 이제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의 어떤 경멸하는 여러 용어 중에 하나가 칭총인데 아시아인들은 죽어야 마땅함 이렇게 하고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건데 기침이나 침 뱉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내 앞에서 그냥 막 기침을 거리를 두는 것, 보통 우리가 이제 기침이 나오게 되면 약간 상대방한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좀 거리를 두고 기침을 한다거나 이렇게 막고 한다거나 하는데 일부러 고의로 저 가까이 와서 기침을 하거나 또 이제 침을 뱉는 행위를 이제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한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니 마스크를 내리고 소리를 쳤다는 거죠. 내 나라로 돌아가.
그리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어. 너무나 모욕적인 경험이죠. 사실 이 내 나라로 돌아가 이 표현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몇 번 더 사용을 할 건데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서구의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어떤 외국인이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랬을 때 바로 하는 말이 니네 나라로 돌아가거든요. 그 사람을 우리 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이제 자세에서 이제 이런 그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서비스 거부인데요. 이것도 아주 일상적으로 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여러 사례들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그런 차별과 모욕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거부도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하고 함께 주유소에 들려서 껌을 사려고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뭐 편의점에 들려서 뭘 사기도 하고. 그런데 점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너는 바이러스야. 아시아로 돌아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님을 하나의 어떤 인간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옵니다. 아시아로 돌아가.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내 차별도 아주 빈번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손님이 아까 전에 서비스 거부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손님이었죠. 근데 이제 바꿔져서 이 사람이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점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갑자기 자기한테 와서 또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서 소리를 질렀냐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 또 나왔죠. 너네 나라로 돌아가.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는 자기 안전이 너무나 염려가 돼가지고 이 사건을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뭐 당연하죠.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 사람이 딱 한 번 지금 겪은 게 아니라 이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손님들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6번째 경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빈발하게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자꾸 이거를 착각해서 잘못 넘기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례들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사례들은 이 밑에 있는 이 마이크로 어그레션에 속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그레션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공격 이런 행위를 얘기하죠. 마이크로는 우리가 마이크로, 매크로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어그레션을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번역을 하면 뭐 미세 공격, 작은 공격, 적당한 사실은 그 번역어가 아직은 없는데 저는 미세 공격 정도가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세 공격 아니면 어떤 미세한 모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이크로 어그레션은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아시아 이제 이 제 주제에서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소한 모욕과 경멸 행위를 우리가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 어그레션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만 겪는 건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정체성, 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내가 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내가 뭐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내가 뭐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등등 여러 소수자 집단이 겪고 있는 일상에서의 굉장히 미세한 어떤 모욕적인 경험을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폭력, 뭐 때린다거나 상해를 입힌다, 또 살해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지만 굉장히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경험을 아시아인들이 많이 겪는다는 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언어적인 폭력의 예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시안치고는 눈이 참 크시네요라는 그런 표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미국에 여행을 가거나 뭐 또는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시안치고는 눈이 참 크시네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이게 칭찬인가요? 아니면은 약간 모욕적인 발언인가요? 이게 벌써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칭찬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칭찬이면 바로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칭찬인 건데, 사실은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참 크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뭐 미의 기준 중에 하나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뒷부분 눈이 참 크시네요는 우리가 뭐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앞부분이 아시안 치고는이죠. 아시안 치고는.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안들은 이렇게 찢어진 눈, 그래서 뭐 slanted eyes라든가 또는 새우 눈, 뭐 shrimp eyes 이런 이제 그 경멸적인 멸칭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멸칭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 표현을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마이크로 어그레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그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아주 큰 물리적인 폭력까지는 가지는 않은 거긴 하지만 진짜로 이 그 사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아시아인들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도 실제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좀 여러분들 뇌리에 많이 남아 있는 게 한 1년 전입니다. 2021년 3월에 조지아주 애틀랜타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스파하고 마사지 샵에 이제 백인 남성인 로버트 에런 롱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를 했죠. 그래서 8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중에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고 그 중에 4명이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그 어떤 이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기반으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테러, 폭력 행위로 이제 표출이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좀 최근에는 이번 연도 5월에는 텍사스주에 있는 그 한인이 그 운영하는 그 미장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흑인 남성이 들어와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총기 난사를 했죠. 근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그 부상을 이 한인 여성들이 입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폭력부터 마이크로 어그레션에 해당하는 뭐 언어 폭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아마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이런 현상이 있다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는 거죠. 좀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이런 현상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가 발발한 시기와 아시안에 대한 이 혐오 행위가 이제 급증한 시기가 맞는 거죠. 서로 얼추 맞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나왔던 여러 예들에서 뭐 너는 바이러스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 뭐 이런 이제 욕설을 듣는 경우들도 종종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안 혐오 현상이 발생을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선은 이 아시안 혐오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5가지는 저는 단기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거보다도 좀 더 뿌리 깊은 원인이 있는데 그건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이 단기적으로 아시안 혐오 현상을 급증하게 한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 전염병 시기의 희생양 찾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이제 국가적인 위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제 불황 지금도 우리 사실은 이제 경제 불황에 빠져들고 있는 뭐 그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전쟁.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염병 유행, 코로나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국가적인 위기상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고 굉장히 막 편안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사람들의 심리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과 초조, 공포가 극에 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희생양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불안, 초조, 공포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해소함으로써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희생양 찾기, 뭐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사실은 뭐 미증유의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잖아요. 우리 이런 세상을 사실은 2019년도 이 말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하지를 못했었는데 이런 미증유의 바이러스의 측면에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초반에는 정말 더 아는 게 없었고 그래서 더 무지했기 때문에 더 두려웠고 더 공포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가 진원했던 이 중국인들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어떤 희생양 삼아서 이들에 대한 혐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염병이 발발을 했을 때 아시아인들을 희생양 삼는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얘들이 사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1876년에 미국의 천연두 사태가 있었습니다. 1876년이면은 한 150년 전쯤이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천연두가 발발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그 중국으로부터의 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천연두가 막 발발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역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의학 기술이 덜 발달했던 때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 병에 감염이 되게 되면 뭐 죽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이 천연두라는 이 전염병의 진원지로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 있었던 이 중국계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제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양으로 삼았었죠. 그리고 이제 1899년하고 1900년에 이제 미국의 하와이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선페스트라는 이게 흑사병의 일종인데 이 사태가 이제 또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사진의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오래 전에 거여서 뭐가 보이는지 한번 말씀을 지금 이게 온라인 강의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는데 뭐가 보이세요? 이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죠. 가운데 어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펜스가 쳐진 공간에서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어떤 뭐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나무 그 펜스 뒤에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죠. 바깥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공 장소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벗고 약간 샤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 천연두 사태, 그다음에 선페스트 사태가 있었을 때 이렇게 그 중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들만을 공공장소에서 옷을 다 벗겨가지고 어떤 살균 소독을 시킨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계들에 대해서 어떤 뭐 인권이라든가 사생활 존중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 그림이 아주 잘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전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그 중국인들이 이제 모여 사는 이 차이나타운 주변에 이제 이렇게 라인을 딱 설치를 하고 거기만을 이제 소각을 하기도 합니다. 균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소각을 하다가 차이나타운이 다 불타가지고 수많은 이 중국인들이 자기의 집을 다 잃었죠. 뭐 그렇다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그랬을 리도 없고요. 또 이제 그 당시에 또 뭐 수은이나 이런 것들 이제 이 독성 물질로 그 차이나타운 주변 이 거주지를 소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을 아시아계들에게 강제로 주사했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계가 이러한 뭐 천연두나 썬페스트의 감염원이다, 발원지다라는 사실은 과학적인 증거도 있지 않았었죠. 그랬지만 아시아계들은 불결하고 더럽고, 그래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이 전염병을 야기했다라는 편견 하에서 이제 이러한 행동들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이제 중국계가 이제 미국의 이 서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뭐 한 5에서 11% 정확한 이제 수치가 오래 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는데, 그 정도 거주를 했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이 아시아계가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을 사용한 어떤 그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느냐 보면은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사회의 어떤 의료시설의 지원도 혜택도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염병 시기에 그 희생양 찾기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안 혐오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이 어떤 그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한 150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아시안 혐오 현상을 촉발하는 이제 단기 요인으로서 경제 위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희생양 찾기에 돌입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가적인 위기 중에 하나로 앞서서는 제가 이제 전염병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다면, 여기서는 이제 경제 위기, 경제 불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막 물가도 오르고, 그러한 경제 위기는 인종 혐오하고 직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2020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봤더니, 이제 2020년은 코로나 바로 직후였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5%였습니다. 마이너스 3.5%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로 최저치였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도 안 좋죠. 우리나라도 좋지 않고요. 앞으로도 수년간은 우리가 또 경제 불황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혐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혐오가 주로 소수자 집단에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자 집단은 말 그대로 권력적인 열세에 있는 집단이거든요. 내가 혐오를 한다고 해도 맞받아치는, 대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집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죠, 내가 혐오를 하기도.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 감소와 같은 경제 위기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인종 혐오하고 이제 직결되는 그런 경향성을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가 호황일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시선을 많이 보냅니다. 먼 데서 와서 되게 고생하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죠. 근데 경제가 좀 나빠지게 되면은 바로 적대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너네들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의 일자리가 뺏긴다거나, 너네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경기가 후퇴할 때마다 항상 이민자들, 특히 이제 아시아계들을 많이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2019년 후에 이제 발발하고, 그때 경제 위기가 사실은 코로나와 이 팬데믹과 경제 위기가 더블로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이제 폭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 역시 전염병이 항상 희생양 찾기 현상을 이제 초래했던 거하고 유사하게 최근의 일만은 아니고요. 역사상 사실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1982년에 있었던 이제 빈센트 친 살인 사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옆에 있는 이 사진에 이 청년이 빈센트 친이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봐서는 이 사람이 아시아계로는 보이시죠. 머리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중국계인지 한국계인지 일본계인지 또는 다른 어떤 인도네시아계인지 이런 것들까지는 잘 구분이 사실 안 되시죠. 근데 이 그 빈센트 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 디트로이트시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 빈센트 친은 중국계입니다. 사실 성을 보면 중국계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빈센트 친이 이제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고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디트로이트는 이제 자동차 그 도시인데 1982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1982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안 좋은 이유로 일본이 많이 이제 그 지목이 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진출을 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몰락시키고 있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여러 그 미국인들, 이 백인들이 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빈센트 친이 그 파티를 벌이고 있던 그 술집에 백인 남성 2명이 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자동차 회사,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해고가 됐었죠. 그래서 해고가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얘기하다가 빈센트 친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시비를 거는 거죠.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런 말 당연히 나왔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야구방망이로 그 자리에서 너무나 잔인하게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그 당시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계에 대한 어떤 무역 적자가 높아지고 있었고 일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만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중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빈센트 친은 중국계였는데 사실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떤 혐오라는 감정 앞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일본인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 그러면 내가 이 화풀이를 일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중국계한테 사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성적인 판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아시안 혐오 현상의 어떤 안타까운 측면을 또 이 빈센트 친 살인 사건이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빈센트 친 살인 사건으로 이 2명의 이제 백인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단 하루도 수감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판결 이렇게 사실은 미국의 사법제도도 백인 중심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이제 최근이 죄송합니다. 최근이 그 빈센트 친이 이제 그 살해당한 40주년이었죠. 그래서 미국 내에 이 아시아계 그 혐오 현상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이 빈센트 친을 추모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이 증가하는 역사적으로 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 현상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세 번째 그 아시아 혐오 현상의 원인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 엘리트들과 매스미디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퀴즈 같은데 이 사람 이 손 보고 혹시 누군지 아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퀴즈인가요? 이게 대통령인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건 너무 퀴즈가 적절하지 않네요. 손 보고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연설문을 보면은 조금 그 추측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연설문을 이제 보좌진들이 적어 오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고친 장면을 카메라가 이제 포착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고쳤냐면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게 연설문을 확대한 거예요. 코로나를 딱 긋고 차이니스라고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적어 왔는데 그거를 딱 긋고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대통령으로서 이 아시안 혐오 현상을 촉발시키고 악화시킨 사실은 아주 큰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용어 대신에 차이니스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또는 쿵플루, 이거는 이제 쿵푸하고 플루, 감기. 이제 쿵푸는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무술이잖아요. 전통 무술에다가 감기를 합쳐가지고 합성어로 쿵플루라고 많이 불렀어요.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받아들이는 이 대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는 완전히 중국 때문이구나. 중국인들이 이 바이러스를 우리한테 퍼뜨린 정말 나쁜 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트럼프가 이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트위터에도 이런 차이니스 바이러스라든가 쿵플루라든가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아시안 감정을 선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의 어떤 정치 엘리트들,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고 어떤 가치관이나 의견을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정치 엘리트의 영향력이죠. 근데 이 트럼프라는 미국의 최고 권력자 그리고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이런 반아시안적인 이 그 선동을 계속 그 임기 기간 동안에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이런 반아시안적인 언사를 계속했다. 그래도 이게 그냥 그 대통령의 언사로 끝나는 것이지 아시안 혐오 범죄, 아시안 혐오 현상까지 설마 큰 영향을 미쳤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이 궁금증을 진짜 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런징 루하고 야닝생이라는 이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트럼프가 중국하고 코로나19를 연계해서 트위터에 트윗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트윗을 한번 딱 게시한 다음에 그 시간을 이제 측정을 하고 그 다른 이제 미국의 사람들이 반아시안적인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트윗을 과연 올리는지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세봤어요. 세봤더니 진짜 한다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이. 대통령이 반아시안 트윗 딱 올리면 대중들이 따라서 한다는 거죠. 4시간 내에 인종차별적인 트윗을 20% 정도 더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반아시안 선동이 정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이 따라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반아시안적인 얘기하면 많은 대중들이 반아시안적이지 않았다고도 반아시안적으로 자기 의견을 형성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그냥 온라인상에서 트위터 이런 그 메시지상으로만 존재를 하면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고 괜찮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더 문제였던 것은 뭐냐면 이게 오프라인으로 간다는 거죠. 즉 사람들이 인종차별적인 트윗만을 트럼프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밖에 나가서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혐오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반아시안적인 트윗을 게시를 한 다음에 4시간 후에 일반 대중들이 반아시안적인 트윗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아시아계 혐오 범죄 신고 건수가 8%가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치 엘리트의 반아시안적인 어떤 이 트위터의 어떤 그 메시지가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아시안을 향한 혐오 행위까지 유발을 한다는 것을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연구가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의 어떤 책임을 사실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서서 제가 이 정치 엘리트들과 매스미디어
어떤 반아시안 선동을 아시안 혐오 현상의 어떤 촉발 요인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치 엘리트는 이제 트럼프를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뭐 정치 엘리트로 트럼프 말고도 침 로이라는 어떤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회의 청문회에 가가지고 뭐 나는 치콤은 이제 중국 공산당을 비하하는 그런 말인데, 그런 말을 아주 스스럼 없이 얘기하죠. 나는 치콤이라고 부르는 게 절대 부끄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아시안적인 그런 그 언사 행동을 이제 하는 그런 그 엘리트들이 미국 내에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스미디어를 한번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많은 미디어들이 존재하고, 미디어가 내놓는 메시지가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뭐 엘리트 못지않게 크죠. 그래서 이 미디어의 메시지들이 대중들의 암묵적인 인종 편향을 조장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프랑스의 그 신문인데, 보면은 제가 이제 프랑스어는 잘 못해서 근데 이 표지의 이 제목을 보면은 이게 황색 경보입니다. 황색 경보. 이제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고 있죠. 그래서 황색 경보라고 표지 제목을 달았어요. 네, 황색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아시아인들을 굉장히 경멸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쓰이면 안 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쓰인다는 거죠. 21세기에 이렇게 프랑스의 어떤 그 신문의 표지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있는 거는 제가 최대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최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일간지인 헤럴드 선이라는 그런 미디어인데, 코로나 케이오스라고, 코로나 뭐 혼란이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에 이제 빨간색으로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면서 팬다모니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PANDE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한번 그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PANDEMONIUM 이렇게 해서 대혼란을 뜻하는 용어인데, 케이오스란 똑같은 유사한 용어인데, 그 스펠링을 PANDA, 판다, 중국을 대표하는 이 그 동물인 판다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계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책임으로 이제 낙인을 찍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슈피겔, 독일의 주간지인데, 이 슈피겔 표지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되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메이드 인 차이나. WHO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지명이나 국가명을 이 전염병의 명칭에 넣지 말도록 권고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낙인 찍기가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국경이 허물어지고 이 세계화 시대에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옮겨갔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규명을 하지 못하는데, 특정한 국가를 국가명이나 지명을 이제 바이러스 이름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뭐 프랑스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백인 중심의 서구 국가에서의 주요 미디어에서 이런 식으로 이거 다 표지에 나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바로 처음 보게 되는 가장 큰 영향력이 큰 그런 형태로 이제 반아시안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우리도 매스미디어에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어떤 아젠다가 세팅되게 되는지가 우리의 가치관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일반 대중들이 이러한 미디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많은 이제 대중들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아인들이 만들어냈고, 우리 아시아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아시아인들 진짜 싫다. 정말 미개하고 정말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엘리트들을 비롯한 이런 매스미디어의 반아시안 선동적인 보도 행태도 아시안 혐오 현상이 급증하게 된 한 원인으로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원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는 저는 이제 미중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2019년, 20년 이후로 이 미중 간의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었습니다. 이 대결 정책이 굉장히 심화가 되었었죠. 그거는 뭐 2019년, 20년 그 전부터도 이제 그 중국이 뭐 세계적인 어떤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면서 계속 미중 간에는 어떤 경쟁이 있었죠. 근데 그 하나 그 사례로서 이제 화웨이라고 중국의 최대 이 통신 장비 업체의 이 회장이 중국의 인민해방군 뭐 장교 출신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화웨이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군사 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될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그래서 화웨이하고 미국 정부 사이 어떤 이제 분쟁, 분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뭐 미국을 이제 뒤따라오는 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을 넘어서서 어떤 기술 굴기까지 이루어내면서 미국을 넘어서는 그 나라가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이제 반중국, 반아시안 정서로 이제 표출이 되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미국인들에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게 사실은 최근 몇 년의 미국의 여론의 변화의 지형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응답자들의 한 4분의 3이 중국에 부정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 반중국 정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여러 나라 국가를 대상으로 물어봐도 거의 비슷하게 좀 나오거든요. 중국의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사상 최고였죠. 그래서 42%. 그래서 1년 전보다 2배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중 간의 어떤 경쟁이 격화되고 대결 정책이 심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계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반아시안적인 혐오 행위로도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5가지 단기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아시안 혐오 현상의 촉발 요인은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미국의 인구 구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동네에 다 나랑 같은 사람, 나랑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갑자기 어느새부턴가 우리랑 외모가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 들어왔을 때는 뭐 호기심도 있고 뭐 잘 대해줘야지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해가지고 너무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명, 동네에 10명이 있다라고 치는데 나랑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6명이고 나랑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4명. 뭐 5명, 그래서 5대5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환대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될 건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위협이나 불안으로 가게 될 건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인구 구성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인이 미국에서의 16세 이하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소수인종이 된 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 구성을 보면은 백인이 가장 많죠. 다수인종, 그 다음에 이제 히스패닉, 그 다음에 백인, 그 다음에 아시아계 이런 순서로 이제 인종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인종 구성에서 백인이 최다수 인종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 2020년, 2년 전에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의 인구 구성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서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16세 이하 세대에서는 더 이상 백인이 다수인종이 아니게 된 거예요. 전체 미국 인구에서 백인은 60.1%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게 1790년에 이제 처음으로 통계 작성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 이래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백인의 인구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백인의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면 반대로 증가하는 집단이 있을 텐데 가장 인구 증가율이 최근 10년간에 높았던 집단이 바로 아시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알고 있지만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상당히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인들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통계 수치를 보면은 실제로 아시아 인구가 지난 10년 사이에 29%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뭐 백인도 증가했지만 아주 낮은 증가치였고 흑인이나 히스패닉 다 증가했지만 아시아보다는 못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인구가 가장 큰 지난 10년간의 증가치를 보인 집단이었다. 그래서 현재 약 2280만 명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예처럼 내가 사는 동네에서 아시아인들이 그냥 한두 명 있다가 어느새 한 10년 사이에 막 엄청 증가하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막 3명, 4명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협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정치학자들이 한 연구들을 보면은 백인들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의 주요 기저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인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불안감, 위협감. 그래서 미국의 인구 구성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이제 백인의 주류 사회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것이 아시안 혐오의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안 혐오 현상을 유발한다. 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잠깐 앞으로 좀 나가서 보면은 아시안 혐오 현상이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로 이제 전염병이라는 거 하나, 코로나라는, 그 다음에 경제가 우리가 굉장히 안 좋다 최근, 그 다음에 정치 엘리트들과 매스미디어가 뭐 트럼프를 비롯해서 이런 매체들에서 이렇게 반아시안적인 보도 행태를 많이 보였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미중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지금도 사실은 우호적이지 않죠. 뭐 대만 해협에서 여러 가지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방문을 두고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미중 관계가 격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미국의 인구 구성이 굉장히 미국의 이 주류 사회의 위협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5가지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5가지 요인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단기 요인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어떤 이 서구 사회 근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5가지 단기 요인이 그렇게 아시안 혐오 현상을 강하게 촉발시킬 수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서구에는, 이 백인 중심의 서구 사회에는 그들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는 거죠. 세계를 보는 이 시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서구 중심주의, 오리엔탈리즘, 그리고 인종주의. 저는 이 3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3가지가 그 서구 사회 문화 내에, 이 제도 내에, 사회 내에 너무나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아시아를 보는 거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코로나라든가 또는 어떤 경제 불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가치관이 이제 그 어떤 기반이 되어서 아시안 혐오 현상으로 바로 촉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인 어떤 아시안 혐오 현상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장기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서구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서구 중심주의는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서구가 중심이다. 서구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측면이 있고 내 것이 남의 것보다는 더 좋았으면 좋겠고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런 어떤 자기 중심적 성이라는 게 있죠. 암묵적인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이타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사람의 이제 본성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암묵적인 자기 중심성을 잘 보여주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게 네임 레터 효과거든요. 그래서 네임 레터 효과는 뭐냐면 이 한 그 심리학자가 조지 루테이라는 심리학자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이 자동차 이 표지판을 보는데 자기의 이름 글자가 들어간 자기 이름 글자가 들어간 자동차 표지판이 더 눈에 잘 띄고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임 레터 효과라고 붙인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한 14개 국가에서 유사한 현상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해서 이제 제 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 이제 아이들이 뭐 영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 영어 이름도 막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영어 이름이 첫자가 R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냥 너는 영어 알파벳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되게 뜬금없는 질문에서 그냥 물어봤더니 저희 애도 뜬금없게 R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내 영어 이름에 그 R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R이라는 알파벳이 좋은 거죠.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네임 레터 효과라는 게 좀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한번 실험을 해보셔도 좋고 또 아이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임 레터 효과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관련된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남하고 관련된 것보다.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재밌는 또 연구 결과가 이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허리케인이 발생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허리케인의 이재민들에게 이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학자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 패턴을 발견했냐면 허리케인한테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도 태풍에 뭐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허리케인의 첫 글자의 그 알파벳이 자기 이름의 알파벳하고 같을 때 그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더 많이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네임 레터 효과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사람들이 내가 누구한테 기부를 할 것인가를 선택할 그때조차도 내 이름 알파벳이 들어간 그 허리케인의 피해자에게 더 많이 기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암묵적으로 어떤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자민족 중심성인 거죠. 내가 이제 개인으로서는 내가 되게 중심이 되어 있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다른 국가보다는 더 낫고 더 나아야만 하고 이게 이제 자민족 중심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 자민족 중심주의가 극으로 간 것이 저는 서구 중심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극으로 간 거라는 표현을 하냐면 자민족 중심주의는 우리 민족이 최고야. 우리 민족은 정말 최고로 뭐 똑똑하고 뭐 되게 뭐 창의적이고 뭐도 잘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이제 자민족 중심주의를 정말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한 거라면 서구 중심주의는 단순하게 서구가 잘났다. 비서구는 잘나지 못했다, 못났다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주장을 한다는 거죠. 서구는 인류 역사를 만들어온 원천이자 주류이며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구는 잘난 것 정도가 당연히 잘났고 그걸 넘어서서 인류 역사의 어떤 원천이다. 아주 보편성을 갖는다.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보편적인 진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까지 하는 것이 바로 서구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 중심주의에서 얘기하는 주장을 여기 표로 만들어 가지고
표로 만들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서구 중심주의에서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이 흑백 구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구 대 비서구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서구는 능동적인 주체라고 주장을 해요. 비서구는 수동적인 주체. 우리가 능동이 수동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또 서구는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비서구는 주변이나 변두리라고 얘기를 하죠. 역시 서구에는 긍정적인 표상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서구는 변화를 이끌어온 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서구는 변화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를 스스로 이끌어내지 못해요. 서구가 가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내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는, 그리고 변화할 필요가 있는 대상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낙후되고 미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구는 근대를 개척한 장본인, 비서구는 전 근대에 정체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서구, 이 아시아를 비롯한 이런 비서구에 동시간성, 동시대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시대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쟤네는 전 근대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는 훨씬 뒤떨어져서 미개하고 진보하지 못한 이 대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 근대에 정체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진보한 문화이면서 보편성을 가졌다. 비서구 같은 경우에는 비서구에서도 문명이 발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비서구가 이룬 어떤 문명의 발달이나 발전 이런 것들은 매우 특수한 경우였다는 거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서구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구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아시아와 아시아인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는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리엔탈리즘입니다. 근데 이제 오리엔탈리즘은 서구 중심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오리엔탈리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이런 학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이제 책이었는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개념이었는데, 사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별. 금방 서구 중심주의에서도 서구와 비서구로 이분법적으로 다 구분해 버리죠. 그거는 똑같이 오리엔탈리즘도 동양과 서양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구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립적인 사고 방식이며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제도 및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리엔탈리즘에서 오리엔트, 이 오리엔트는 동양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동양이 오리엔트, 서구는 이제 억시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은 동양이 주체, 오리엔트가 주체가 돼서 세계를 보는 게 아닌 거죠. 옥시덴트가 주체가 돼서 오리엔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의 어떤 스타일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이 서양보다 열등하고 비합리적이라고 간주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오리엔탈리즘적인 가치관이 서구 문화에 근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여기도 앞에 서구 중심주의처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서양하고 동양을 나누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서구 중심주의하고 아주 유사해요. 조금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물질 문명의 꽃을 피운 지역이다. 아까 전에 근대를 개척한 장본이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동양은 물질적으로 저발전했다라고 봐요. 물질적으로 저발전했기 때문에 미개하고 그래서 불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도 발생을 하게 되면 동양인들이 전염병의 근원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서양 같은 경우에는 미지의 대륙을 발견하고 개척했어요. 근데 동양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미개해요.
불결하고, 또 서양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인류 역사에서. 뭐였냐면은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서 인류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이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동양은 열등하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서양은 남성적이고 동양은 여성적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아시안 혐오 범죄 피해자의 3분의 2가 여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서구 중심주의나 오리엔탈리즘도 굉장히 젠더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서양은 남성적이라는 거예요. 서양은 우수하고 인류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킨 그런 남성적인 지역이라면, 동양은 여성적인 지역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 서구 중심주의하고 오리엔탈리즘이 서구 문화에 근저히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시안 혐오 현상의 어떤 장기적인 구조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흑사병이 14세기에 발발을 했죠. 흑사병 정말 전염병, 아까 제가 전염병 시기에 희생양 찾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해체가 되고 소수자들이 어떻게 희생양으로 처리가 되고 배제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줬던 게 14세기 흑사병 발발 때였죠. 그래서 이 흑사병이 발발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사회의 소수자 집단이었던 유대인들, 동성애자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당했죠. 흑사병의 이제 근원지라고 지목을 받아서. 그래서 막 화형당하기도 했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도 되었고,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흑사병이 발발했을 때도 서유럽인들은 흑사병을 오리엔트 역병, 레반트 역병,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오리엔트, 아시아 역병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19세기에 유럽에서 이제 콜레라가 또 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유럽인들은 아시아병이라고 불렀어요. 트럼프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어떤 전염병,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질병이 발발을 했을 때 그거를 아시아병이라고 부른다는 거는, 아시아가 미개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지역이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만약에 아시아를 굉장히 깨끗하고 그 위생적인 지역이라고 본다라면은 어떤 병이 발생을 했을 때 아시아병이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제 책의 그 아시아인이라는 이유, 그 책에서도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00년대 중반, 2005년, 6년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공부했던 지역이 백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아시아인들은 보기 힘들고 흑인도 굉장히 보기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정말 처음 보는 그 백인 할아버지가, 근데 너무나 점잖고 인자하게 옷도 막 깨끗하게 차려입으시고 굉장히 지성인처럼 보이는 백인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저한테 대뜸 물어보는 게, 너네 나라에 변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뭔가 이렇게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지 더 따지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조금 더 어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대처를 못했었는데, 제가 유학을 간 게 2005년 그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올림픽도 치르고 월드컵도 치르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백인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시아의 이 나라는 변기조차 제대로 없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것도 굉장히 좀 많이 배운 듯한 그런 그 외모를 가지신 그런 할아버지에게 그런 이제 질문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도 그 미국의 백인들이 가진 어떤 오리엔탈리즘적인 세계관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로는 이제 이 사진 한번 보시면은 잘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누군지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왼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이 남성이 캐나다 총리인 주스틴 트루도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이 트루도 총리가 이제 오래 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되었었죠. 왜 논란이 됐냐면 이게 이제 커스튬을 입었는데 알라딘 복장을 하고 있죠. 알라딘 복장을 하고 있는데 얼굴에 이제 검은 칠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블랙페이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의정부고의 간짝소년단 패러디 사건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블랙페이싱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이런 블랙페이싱에 대한 인식도 많이 이제 개선이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미디언들이 이 블랙페이싱 복장을 하고 나와서 많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 이제 트루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블랙페이싱을 해가지고 인종차별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 이 뭐 트럼프를 비롯해서 이런 캐나다 총리조차도 머리의 어딘가에 의식의 어느 곳인가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그 행위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 표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알라딘 복장을 하고 있어서 더 하나 예를 들면은 디즈니 영화의 알라딘의 주제가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귀를 잘라버리는 잔혹한 곳이지만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제 알라딘은 이제 중동을 배경으로 한 거죠. 그래서 중동에 대해서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귀를 잘라버리는 잔혹한 곳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동을 보면은 어떤 굉장히 신비스러운 미스티리어스한 곳이면서도 미개한 곳이다라는 그런 이제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서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이제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라딘의 주제가도 이제 이런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최근에는 개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귀를 잘라버리는 잔혹한 곳이지만 이 표현은 이제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이 주제가가 사용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오리엔탈리즘적인 어떤 가치관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장기적인 이유로서 서구 중심주의, 그 다음에 그 오리엔탈리즘 얘기했고요. 서구 중심주의하고 오리엔탈리즘이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거라고 본다면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지만 서로 다 연관은 되어 있는데 바로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그래서 저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현상의 그 근저에는 이 서구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 의식 체계인 인종주의가 이제 깃들어져 있다라고 보는데요. 인종주의는 여러분 아마 인종주의는 다 아실 거예요. 인종주의가 뭔지는. 그래서 제가 좀 정의는 한번 적어봤는데 개인이나 집단의 생물학적인 특징. 주로 이제 피부 색깔인 거죠. 이거는 타고나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고칠 수 없는 거죠. 그 생물학적인 특징을 본질적인 요소로 간주하게 만들어서 인종 사이에 우열이 있다라고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특징 중에서 이제 피부색이 하얀 사람, 백인종과 피부색이 뭐 까만 흑인종 사이에 우열이 있다. 당연히 이제 백인이 우월하고 흑인이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하에서 그거에 의한 차별과 지배, 뭐 예속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신념 체계를 우리가 이제 인종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도 마찬가지로 백인보다는 열등한 인종으로 인종주의에서는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혐오와 편견의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종주의 같은 경우에는 좀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인종주의가 뭐 최근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보면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니요, 되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언제냐면 사실 18세기 이후.
그러니까 200~300년 전인 거죠.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최근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5세기에서 17세기에 지리상의 발견, 뭐 항해 시대 이렇게 개막이 되면서 이제 백인들도 이렇게 항해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딴 지역으로 가서 우리하고 좀 15세기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18세기에는 인종주의가 아주 확고한 어떤 신념 체계로서 자리를 서구 사회에서 이제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종주의가 어떤 이 확고한 신념 체계로서 자리를 잡는 데는 그냥 혼자서 딱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 확고하게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인종주의가 살아있는 거죠. 아주 생생하게. 그 세 명의 조력자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종교였고요. 두 번째가 과학, 그 다음에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교, 과학, 법이 인종주의를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종교, 과학,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뭐 종교는 좀 선량하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법도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고. 근데 어떻게 이제 인종주의를 이 세의 대상들이 도와주었냐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이 그 남부의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설교를 했던 거를 보면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백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온전한 인간이다. 제가 넘기질 않았네요. 네. 백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주 온전한 인간이다. 근데 흑인이나 인디언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야만인이고 미개하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 뭐 설교사들,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흑인은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재밌는 게 제가 아까 전에 뭐 종교가 굉장히 평등을 강조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종교 보면은 기독교는 평등을 강조를 하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근데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한데 흑인은 열등해. 그러면 약간 이게 상충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충과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고 했기 때문에 비백인이 인간이 아닐지도 몰라 얘기하면은 평등하게 대접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인간만 평등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인은 유인원일 수도 있다. 인간이 아니라 유인원에 더 가까운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평등주의적인 교리하고의 충돌을 이제 종교가 피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인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묘사를 한다는 거죠. 백인은 너무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한 온전한 인간이고 생내적인 주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점지했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에 함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함이 노아의 아들인데 노아가 어느 날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발가벗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함이 뭐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남부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왜곡을 했냐면 함이 그렇게 얘기를 아버지가 발가벗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 그 함이 흑인이다. 그래서 흑인이 노예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대 성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지점, 이 함의 저주의 얘기, 이 지점이 성경 해석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이런 설교를 하고 이렇게 왜곡된 해석을 하면서 인종주의가 뿌리를 내리는데 종교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목사님 미국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목사의 하는 말이나 또는 신학자의 하는 말은 굉장히 잘 듣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인종주의적인 인종차별적인 설교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사람들의 내면 깊숙이 인종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게 굉장히 이제 비합리적이고 약간 광신도적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나처럼 합리적이고 뭐 지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인종주의적인 생각은 안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널리 존경받고 저명한 어떤 학자들, 정치인들이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인종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확신에 찼었죠. 인종에 따라서 타고난 어떤 그 지성과 능력이 다 다르다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종주의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KKK라는 이제 미국의 아주 그 악명 높은 이제 반흑인 테러 단체였었는데, 이렇게 흰색 꽃갈모자하고 망토를 쓰고 모였었거든요.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종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멀쩡하고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그러한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칸트. 여러분들 칸트는 다 아시죠? 아주 널리 알려진 철학자잖아요. 근데 칸트는 백인의 인종적인 우수성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근원족은 백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시아계 같은 경우에는 재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적다. 흑인들은 아시아계보다 더 열등하다. 그리고 이 비백인 인종은 백인처럼 어떻게 이런 미개한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문명을 이룰 가능성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칸트가. 그 다음에 또 토머스 제퍼슨. 여러분 토머스 제퍼슨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고, 여기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이제 같이 기초를 한 사람인데, 여기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친 거, 이것도 확대를 이게 최대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이 문구가 이 독립선언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기초한 이 제퍼슨 같은 경우에도 내적인 모순이 굉장히 컸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생활을 보면은 200여 명에 이르는 흑인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흑인들에게 채찍질도 엄청 많이 했고, 흑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 4m 높이의 이 담장도 집 주위에 다 만들어 놓고, 흑인들이 글자 공부하는 것도 막았다는 거죠. 글자 공부하면은 유식해져 가지고 도망갈까 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셀리 해밍스라는 그런, 셀리 해밍스, 제가 이름이 약간 헷갈리는데 그 여자 이제 흑인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흑인 노예를 여자 흑인, 젊은 흑인 그 노예를 정부로 두고 그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런 루머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토마스 제퍼슨이 계속 부인을 했었죠. 사후에도 그런 루머가 계속됐고, 이 제퍼슨의 후손들은 다 부정을 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DNA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자식이 맞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래서 이 자신의 소유인 흑인 그 노예하고 이런 그 밀월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흑인 정부와 그 사이에서 난 이 흑인 자식들도 노예 상태로 계속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는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사생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모순의 극치를 볼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주 많습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죠. 링컨도 노예 해방을 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흑인의 어떠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의심했었죠. 그래서 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헷갈려 했다는 거죠. 확신을 갖지 못했고, 흑인에게 평등권을 주는 거는 노예까지는 안 된, 노예는 해방시켜야 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권리를 주는 거는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윈스턴 처칠도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나는 인도인을 증오하고 그들은 짐승 같은 종교를 가진 짐승 같은 민족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사례들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똑똑한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다 인종차별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에 아주 큰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법이 어떻게 종교가 어떻게 인종주의의 조력자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은 이어서 과학하고 법이 어떻게 인종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